안녕하세요. 오늘서부터 다음 주까지 뭐 거의 쫑특강 수준이죠. 이론 정리 한번 하자고 그러는데 좋습니다. 요약지 81쪽이에요. 요약지 81쪽. 어려운 부분만 하겠습니다. 부동산 거래 신고제. 자, 이 부동산 거래 신고제는 법의 지정 목적, 이 부동산 거래 신고법이 법의 지정 이 법은 부동산 거래 등의 신고 및 허가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건전하고 투명한 부동산 거래질서를 확립하고 국민경제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부동산 거래질서 확립, 그러니까 부동산 거래 신고법이니까 거래질서 확립이래요. 참고하시고 거기 용어가 나오는데 이 법이 사용하는 용어가 부동산이라는 것은 토지 건물을 말하고 부동산 등에 대해서 나오죠. 부동산 등은 부동산과 또는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라고 되어 있네요. 그럼 토지 건물 외에도 분양권, 입주권이 들어간다는 얘기죠. 부동산 취득할 수 있는 권리는 분양권, 입주권을 얘기합니다. 자, 다음에 이제 임대차 계약 당사자는 임대인과 임차인을 말하고 외국인 등을 당연히 포함합니다. 당연한 얘기예요. 자, 그럼 첫 번째 기억할 점, 부동산 거래 신고 대상 계약을 정리해야 됩니다. 그럼 부동산 거래 신고 대상 계약은요, 일단은 계약의 종류는 무엇뿐이다? 매매. 그럼 교환계약 아니고 증여도 아니고 판결도 아니고 경매도 아니죠. 다 오직 매매다. 물건은 네 가지라고 그랬죠. 그래서 토지, 건물, 분양권, 입주권이다. 그러면 토지, 건물은 이거 면적 따진다 안 따진다? 안 따진다. 그 다음에 지분 여부를 따진다 안 따진다? 안 따진다. 불문이에요. 그래서 면적, 지분, 불문하고 토지 건축물의 매매 계약은 거래신고 무조건 해야 됩니다. 그럼 우리가 중개대상물 중에 토지 건물 말고도 입광공이 있죠. 그럼 입광공은 거래신고 대상이 아니라는 거 잘 알고 있어요. 자, 그다음 이제 분양권의 매매를 했거나 입주권의 매매를 했을 때는 이제 거래신고 하는데 이 분양권의 표현을 잘 봐두시면 토지 건물에 대한 공급 계약이 있죠. 이 공급 계약을 통하여 부동산을 공급받는 자로 선정된 지위를 했어요. 그래서 부동산을 공급받는 자로 선정된 지위, 이것이 분양권이에요. 이것에 매매를 했다. 그러면 거래신고해야 돼요. 그럼 분양권이라는 것은 주택 분양권만 들어가는 거 아니죠. 상가 분양권도 포함이고 오피 분양권도 포함이고 토지 분양권도 모두 포함이에요. 자, 이렇게 되고요. 입주권은 두 개의 법이다. 정비법이라든가 빈집법이죠. 이거에 따른 사업시행계획 인가로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 이것이 바로 입주권이다. 이거를 중개대상물에서 물어볼 일이 없다고 했는데 이 입주권을 만약에 중개대상물이냐 아니냐 물어보면 중개대상물이라고 해야 돼요? 아니라고 해야 돼요? 예를 들어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사업시행계획 인가로 인하여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 이렇게 내면은 물이라고 해야 됩니다. 이건 사실상 분양권이에요. 맞죠? 일단 그 정도 참고해 두시고요. 그러니까 중개사물에서 낼 일은 없어요. 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토지 건물 분양권 입주권에 매매 계약을 했다. 그럼 거래 신고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8개 법에 따른 공급 계약이 있었죠. 그러니까 최초의 분양 계약이에요, 이거는. 자, 그러면 택지개발 촉진법, 주택법,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공공주택 특별법, 도시개발법,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산업입주 및 개발에 관한 법률 및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이 있어요. 이 8개 법을 암기할 필요가 있다, 없다? 없다. 그럼 무슨 법에 따른 공급계약은 거래신고 대상이에요? 근데 주의할 점이 여기 건축법 없다고 그랬죠. 그럼 건축법에 따른 공급계약은 일단 아니네요. 근데 그렇게 낼 일이 있다고요? 없다고요? 없다고 했어요. 건축법 아무리 봐도 공급계약 없다고 그랬죠. 근데 건축법에 따라 건축 허가를 받은 건물의 매매계약이라고 낸 거예요. 그러면 대상이 아니에요. 대상이죠. 결국은 건물의 매매계약이죠. 그러니까 건축법에 따라 건축 허가를 받아 건축된 건물의 매매계약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거래신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럼 이제 그 정도 이해해 두시고 넘어갑니다. 거기 주의라고 써 있는데 말씀드렸듯이 판결, 교환, 증여, 신탁, 해지, 지상권 설정 등은 신고 대상이 아니라고 그랬죠. 그 다음에 이제 분양권은 주택, 상가, 오피스텔, 투자 분양권 모두가 대상이라고 그랬죠. 단, 그 뒤에 있는 말은 참고예요. 단, 주택법상 사업계획 승인 대상이 아닌 주택의 분양권이나 분양신고 대상이 아닌 상가 분양권은 제외합니다.
더 깊이 들어가면 다치니까 일단 참고하시고. 자, 그 다음에 이제 거기 3번은 이 초창기 시험에는 잘 물어봤는데 요즘은 안 물어본다고 그랬어요. 이게 거래 규제와의 관계인데 토지거래 허가증을 받았거든요. 농지 취득 자격 증명을 받았거든요. 매매였어요? 거래 신고 해야 안 해야 돼요? 해야 되죠. 그러니까 토지거래 허가증 받았습니다. 이건 사전허가 사항이죠. 그럼 부동산 거래 신고 전에 실거래가 노출을 목적으로 하니까 실거래가 노출이 안 됐죠. 그러니까 토지거래 허가증 받았던 농취증 받았던 매매라면 거래 신고하는 겁니다. 다시. 자, 그 다음 이제 이 부분은 여전히 잘 물어보는데 뒤에서 나오니까 여기는 없는 거예요. 외국인이 부동산 거래 신고했어요. 그럼 외국인 취득 신고를 별도로 한다, 안 한다? 안 한다. 이건 여전히 잘 묻고 있고. 자, 그 다음에 이제 부동산 거래 계약 신고 필증을 받았습니다. 그럼 부동산 등기 특별주표에 따른 계약서의 검증이 의제되죠? 예, 이 부분도 잘 묻고 있고요. 그러니까 요 두 개는 여전히 잘 묻고 있고, 요거는 초창기 때는 아주 잘 물어봤는데 요즘은 잘 안 물어보네요. 일단 참고해 두시고. 자, 그럼 신고 대상 계약이냐 아니냐 이거 해결 다 했습니다. 그럼 이제 절차로 넘어갑니다. 그 절차 신고 기한이 나와요. 그럼 신고 기한은 계약의 체결일이죠. 체결일로부터 30일이라는 거 알아요. 그러니까 읽으면서 체크하면서 읽어야 됩니다. 잔금일이 아니다. 체결일로부터 30일이고 관할은 토지건물 소지를 관할 시군구청장이죠. 이 자를 우리는 신고관청이라고 부르죠. 그러면 우리가 쉽게 이제 알고 있고요. 신고 의무자 아주 잘 내고 있죠. 그럼 신고 의무자는 거래 당사 직거래했습니다. 중개업소는 통하고 그럼 매매계약 당사자가 공동으로 신고해야 되죠. 그럼 공동으로 신고해야 된다 그럼 맞았는데 공동으로 신고서를 제출해야 된다 이렇게 낸 거예요. 그럼 OX 일단 X 이해 드시고 그럼 쌍방 직거래했어요. 일방이 국가 등이 있었다. 그럼 국가 등이 신고하는 거 맞죠? 이때 국가 등이라면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지방공사 등을 말합니다. 그럼 이들이 일방이었다. 그러면 타방은 아예 신고 의무가 없어요. 그래서 그들이 단독으로 신고서 써가지고 이렇게 신고하는 겁니다. 그럼 일방이 신고를 거부했어요. 그럼 다른 일방이 단독 신고할 수 있죠. 그럼 그때는 단독 신고하는 사유서 첨부해야 돼요. 다음에 계약사본 첨부해야 되죠. 그래서 이때 단독 신고에 해당하는지 이 담당 공무원이 이걸 확인하게 돼 있죠. 따라서 일방이 신고 거부를 하는 경우 이거 단독 신고한다. 그럼 이것은 전자문서로 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전자문서 안 받아줘요. 이거는. 자, 그럼 이 정도 이해하시고 다음 개공이 계약서를 작성 교부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표현을 보시면 개공이 계약서를 작성 교부했다 그랬죠. 이것을 중개거래라고 그러죠. 그럼 중개거래인 경우 개공이 한다는 거 알아요? 그럼 만약에 공동중개했다. 그럼 공동으로 신고 들어가야 되죠. 그래서 이 정도 이해를 해 두시고요. 중개거래인 경우는 당사자에게는 신고문 자체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중개거래인 경우는 개공만이 단독으로 신고서를 써가지고 제출하면 된다는 얘기죠. 여기까지. 신고 의무자 아주 잘 묻기 때문에 꼭 기억을 해 두셔야 됩니다. 쉽게 맞춰버리죠, 이거는. 이때 이제 주의할 점이요. 개공이 만약에 부동산 거래 신고를 한다. 그럼 개공은 등록관청에 신고하는 거예요? 신고관청에 신고하는 거예요? 신고관청에 신고하는 것이지 등록관청 아닙니다. 읽으면서 꼭 구분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거 초창기 때는요. 등록관청하고 신고관청 엄청 잘 바꿔냈거든요. 잘 안 바꿔내다가 최근에 마지막에 이제 31회 때 신고관청, 등록관청을 바꿔낸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개공은 등록관청이 하는 거 아닙니다. 신고관청에 부동산 거래 신고하는 거예요. 이 점을 꼭 주의해 주시고요. 자, 그 다음 이제 신고사항으로 넘어갑니다. 그럼 신고사항을 암기했는데 당목계대 계조로 암기했어요. 당목계대 계조는 검인계약서 필수기 사항이죠, 이게. 그래서 당사자 목적 부동산 계약 연월일, 대금의 정산평가, 개업공사 조건기한, 이게 검인계약서 필수기 사항인데 이거랑 똑같다. 말만 틀릴 뿐. 당사자 인적사항 신고 들어와야 돼요. 대상 부동산의 소재지, 면적, 지목, 종류 들어와야 되고 계약일, 중도금 지급일, 잔금 지급일, 실제 거래가 들어와야 되고요. 개공에 대한 사항 들어와야 됩니다. 중개거래 했을 때는. 그러면 인적사항 및 상호, 전화번호 모두 쓰게 돼 있고 조건기한이 있다면 조건기한이다. 그럼 여기에 첫 번째 공법상 이용제한 및 거래규제 사항은 신고사항이다 아니다? 아니다. 꼭 기억을 해 두시고요. 만약에 당사자가 부동산 거래 신고하는 거예요. 그럼 당사자가 부동산 거래 신고할 때는 개공에 대한 사항은 신고사항이다 아니다? 아니다. 꼭 주의합니다. 그래서 신고사항을 물었는데 만약에 개공이 떠 있다. 그럼 설문을 꼭 다시 보라고 그랬죠? 아, 우리가 문제풀이 안 했지. 주의해야 됩니다.
신고 사항을 물었는데 지문에 개공이 떠 있잖아요. 그럼 설문을 꼭 다시 봐야 됩니다. 당사자가 신고하는 경우를 묻는 거냐, 개공이 신고하는 걸 묻는 거냐. 그게 요령이에요. 이게. 그래서 어쨌든 좋습니다. 개공이 떠 있으면은요, 설문을 꼭 다시 한번 보세요. 당사자가 신고하는 경우인지, 개공이 신고하는 경우인지. 실수하면 안 됩니다. 그 정도 이해하시고, 요거 신고사항을 물을 때는요, 이거를 묻는 문제하고, 신고서의 기재 내용을 묻는 문제, 이것은 같은 문제다. 다음 중 부동산거래신고법상 부동산거래계약 신고사항이 아닌 것을 모두 골라라. 신고사항인 걸 모두 골라라. 또 부동산거래계약 신고서에 기재하는 내용이 아닌 것을 골라라.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럼 이건 같은 문제란 얘기죠? 요 사항이 신고서에 들어가니까. 이해되세요? 그럼 똑같이 답이 개공이 들어가 있으면 아니란 얘기죠? 당사자가 신고하는데 당사자는 신고서에 쓸 일이 없죠? 개공을 쓸 일이 없어요. 그다음에 공법상 제한은 신고서에 들어갈 일이 있다 없다? 없어요. 그 정도 이해를 해 두시고요. 자, 그럼 기본적으로 이제 공통적으로 신고할 사항이 바로 이거였고요. 이제 우리가 자금 조달 계획을 알고 있거든요. 그럼 자금 조달을 하나하나 살펴보면요. 법인이 주택을 사거나 팔았어요. 그럼 법인이 주택을 사거나 팔았다면 법인의 등기현황 신고하게 돼 있죠? 그래서 이 법인의 등기현황이라는 것은 법인이 언제 설립이 됐고, 그 다음에 이 법인의 자본금이 얼마며, 목적 사업이 뭐고, 대표자는 누군지, 임원은 몇 명인지, 이런 사항이 모두 들어가 있으니까 법인의 등기현황 신고하게 돼 있고요. 그 상대방, 법인과 거래한 상대방이 그 법인의 임원인지 또는 그 임원과 친족관계가 있는지 여부, 이것을 법인은 주택을 사거나 팔았다. 그럼 무조건 이거 들어와야 돼요. 다만 보세요. 당사자 중에 국가 등이 들어가 있었어요. 그럼 이거 법인의 등기현황을 신고한다 안 한다? 안 한다. 이제 디테일하게 기억합니다. 우리가 거기까지 기억하고 있어요. 법인이 주택을 사거나 팔았다. 사거나 팔면은 법인의 등기현황 들어와 있다는 거 알고 있죠? 그러니까 요게 법인 주택거래계약 신고서가 있어요. 그러니까 법인 주택거래계약 신고서를 보면요. 요 내용이 써 있어요. 법인의 등기현황과 상대방의 임원과 특수관계가 있는지 이거를 모두 이제 쓰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요걸 이제 알거든요. 여기까지는 아니까 이제 제외되는 거. 당사자 중에 판자, 산자, 주택을 판자, 산자 중에 국가 등이 들어가 있었다. 그럼 제외란 얘기죠. 이 얘기고. 그 다음에 공급계약입니다. 주택의 공급계약은 모두 공급하는 자가 누구다? 법인이에요. 맞습니까? 그러니까 공급계약 뺐고요. 그 다음에 주택 분양권 전매계약 있죠. 분양권 전매계약은 법인의 등기현황을 신고할 일이 없어요. 이게. 그래서 아파트 분양권은요. 전부 다 공급자가 법인이거든. 그러니까 공급계약과 아파트 분양권 전매계약은 법인의 등기현황을 신고하지 않습니다. 됐죠? 이제 그 정도만 이해해 주시고. 자, 이번엔 법인이 주택을 샀어요? 그럼 이제 아십니다. 법인이 주택을 샀을 때는 그 주택의 취득 목적 및 취득자금 조달 계획 및 지급 방식 모두 신고 들어와야 돼요. 그리고 그 주택을 어떻게 이용할 건지 이용계획 들어와야 되죠. 주택의 이용계획을 신고해 줘야 됩니다. 이게. 자, 그러면 여기서 이제 주택의 취득 목적, 취득자금 조달 및 지급 방식, 지급 방식이 계좌 이체했는지 수표로 줬는지 현금 박치겠는지 이걸 기재하라는 얘기죠. 계획입니다. 그 다음에 그 주택을 어떻게 쓸 건지 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투기과일주구든 조정대상 지역이든 따진다 안 따진다? 안 따진다. 금액을 따진다 안 따진다? 안 따진다. 불문이에요. 그러니까 법인이 주택을 샀다면 지역에 관계없이 금액에 관계없이 무조건 자금 조달 계획이 들어와야 된다. 그래서 서식이 있죠. 주택 취득자금 조달 및 그 입주 계획이 있어요. 주택 취득자금 조달 및 입주 계획서 이거 있거든요. 이 서식이 있는데 이걸 써서 무조건 주택은 매수하면 법인은 주택을 매수하면 내란 얘기예요. 감 잡았죠? 예, 이 정도 이해를 또 해두시고요. 자, 그럼 이제 법인에 대한 부분 해결 다 끝났습니다. 이제 법인이 아닌 자예요. 법인이 아닌 자는 개인이라는 얘기죠. 개인이 실제 거래가 얼마? 6억 이상 주택을 매수했다. 매수했거나 투기과일지구나 조정대상 지역에 소지하는 주택을 매수하는 경우 이때는 그 주택의 자금 조달기 및 지급 방식, 그다음에 그 주택의
주택에 매수자 본인이 입주할지 여부, 입주 예정 시기 및 거래상 주택의 이용 계획입니다. 이게 입주 계획을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주택취득자금 조담이 입주 계획서를 이때는 내야 된다. 그러면 법인이든 개인이든 전국에 있는 주택 실제 거래가 얼마 이상? 6억 이상. 그럼 무조건 들어와야 됩니다. 그다음에 투기과일지구나 조정대상 지역의 주택이었다. 금액에 관계없이 무조건 들어와야 되죠. 자, 이 경우도 매수자 중에 국가 등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는 자금 조달을 낼 일이 없다. 알고 있습니다. 여기까지 이제 알아봤고요. 자, 그다음 이제 넘어가서 이제 토지도 이제 우리가 구분했어요. 수도권 등에 있는 토지입니다. 그럼 수도권 등이란 말은 서울, 경기, 인천, 다음에 광역시, 세종특별자치시예요. 제가 문제를 내면서 여기 수도권 등의 광역시에는 인천광역시를 제외한다. 이렇게 냈거든요. 여기 광역시에는 인천광역시를 제외한다. 이렇게 냈어요. 그때 이게 틀렸다는 거야. 그분이 잘못 생각한 거죠. 광역시에 인천광역시에 왜 빠져 있다? 수도권에 들어가 있으니까 인천은. 맞죠? 법문이 그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수도권 등이라 하면 서울, 경기, 인천, 광역시하고 여기 가로 열고 인천광역시 제외. 그리고 가로 닫고 세종특별자치. 법문이 이렇게 돼 있어요. 뭔 말인지 아시겠죠? 예, 그래서 일단 그 정도. 자, 그럼 수도권 등은 광역시하고 세종시가 들어가고 있죠, 지금? 등이라고 그랬으니까. 그럼 여기 있는 토지였거든요. 얼마 이상? 1억 이상을 만약에 매수했다. 그러면 이때는 자금 조달 계획을 내셔야 돼요. 근데 이거 수도권 등에 있는 토지예요. 지분은 따진다, 금액을 안 따진다. 지분 거래 무조건 포함해요. 그래서 이렇게 돼 있고요. 그다음에 수도권 등이 아닌 지역은 얼마 이상? 6억 이상이죠. 잘 알고 있습니다. 이때는 수도권 등이 아닌 지역은요. 6억 이상 그랬거든요. 이때는 수도권 등 아닌 지역은 지분으로 사더라도 6억 이상이 돼야 돼요. 아셨죠? 지분 거래도 6억 이상입니다. 수도권 등 아닌 지역은 이렇게 되고요. 이때는 이제 매수했다. 그러면 이때는 이제 자금 조달 계획, 그다음에 그 토지 이용 계획을 신고해 줘야 돼요. 이렇게 됩니다. 그럼 이때 매수인이 국가 등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나 토지 거래 허가를 받아야 되는 이거 거래입니다. 이 토지는 제외하고 있죠? 그러면 자금 조달 계획은 매수인의 국가 등이 포함된 경우는 제외한다는 건 이해됐어요. 토지 거래 허가를 받아야 하는 경우는 이거 부동산 거래 신고할 때 자금 조달 계획을 안 낸다고 그랬습니다. 왜 그래요? 이미 냈다. 그렇습니다. 토지 거래 허가 신청할 때는 무조건 자금 조달 계획 내야 되죠. 그러니까 부동산 거래 신고할 때는 낸다, 안 낸다? 안 낸다. 그러니까 토지 거래 허가 구역 내 토지는 부동산 거래 신고할 때 자금 조달 계획을 내지 않습니다. 알아봤죠? 이 정도 이해하시고 여기서 한 가지 참고 높아심에서 드린 말씀인데 지금 정확하게 자금 조달 계획 및 그 토지의 이용 계획서라고 돼 있어요. 서식이. 그러면 수도권 등에 있는 토지로서 1억 이상을 거래했을 때는 그 토지의 이용 계획을 신고해야 된다. OX? O. 맞죠? 분명 O라고 하셨습니다. 근데 우리가 신고사항을 지금 하면서 당목계대 계조로 암기했죠? 그럼 공법상 이용자 및 거래규 사항은 신고사항에 들어가 있지 않아요. 맞죠? 안 들어가 있는데 우리가 확인 설명사항에서 어떻게 돼 있냐면 확인 설명사항이 우리가 공법상 제한으로 암기하고 있지만 이게 정확한 표현이 이렇게 돼 있어요. 토지 이용 계획. 맞죠? 토지 이용 계획, 공법상 이용 제한 및 거래 규제에 관한 사항. 이렇게 돼 있어요. 이용 제한 및 거래 규제에 관한 사항. 이렇게 돼 있거든. 이걸 줄여서 우리가 공법상 제한이라고 암기하고 있거든요, 그냥. 그러면 만약에 토지를 거래한 경우에는 토지 이용 계획을 신고해야 된다. OX? X. O. 토지, 수도권 등에 있는 토지 1억 이상이었다? 이때는 토지 이용 계획을 신고해야 된다. OX? O. 근데 수도권 등에 있는 토지로서 거래 금액이 1억 이상인 경우 공법상 이용자 및 거래 규제를 신고해야 된다는 X예요. 장난 같지만 구분하세요, 이제. 그래서 공부에 탄력을 받으면 이게 헷갈려요. 이런 부분들. 내가 너무 깊이 들어갔나? 여러분들을 너무 믿고 있나? 그러니까 용어만 구분하세요, 일단. 토지 이용 계획은 1억 이상이면 하는 겁니다. 1억
6억 이상. 근데 신고사항에 만약에 공법상 이용자 및 거래 기준을 물어봤다. 이건 신고사항에 들어가지 않아요. 뭔 말인지 아셨죠? 예, 그래서 그렇게 구분해 놓으시고. 자, 그러면 이제 여기까지 토지에 대한 내용을 봤습니다. 올해 신고사항 조금 줄기를 잡아주세요. 근데 신고사항 아마 올해도 출제자가 굉장히 조심하면서 낼 거예요. 워낙 예외가 많기 때문에 잘못 내면 이거 바로 태클이거든. 잘못 내면. 자, 그러면 이제 이거 토지까지 다 봤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때 토지에 대한 가격 산정할 때 2개 이상의 토지를 한꺼번에 거래했어요. 그럼 1억 6억을 따질 때 이거 합산이죠. 합산이고 그 다음에 과거 1년 내 매수한 마땅한 토지 가격은 포함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 얘기예요. 이 토지 지금 현재 인천시에 있는 토지였거든요. 이 토지를 7천에 사는 거야. 그러면 이건 인천시에 있는 토지, 수도권 등에 있는 토지는 1억 이상이니까 7천만 원이면 자금 조달 계획을 신고하지 않지 않습니까? 근데 과거 1년 내 마땅한 토지를 산 적이 있는 거야. 5천만 원에. 그럼 이 가격을 합산한다. 그래갖고 이제 신고 대상 여부를 따지고 다만 요거에 대하여 신고를 미리 해버렸어요. 이미. 그럼 이건 아니라는 얘기죠. 계획입니다. 이렇게 되는 거고 이미 신고한 토지는 제외한다고 그랬어요. 그 다음에 이 토지가 만약에 건축물이 있다. 그럼 건축물이 있는 토지는 제외시키는 거죠. 예, 그러니까 건물이 있는 토지는 건물에 대하여 거래할 때 신고하거든 다. 그러니까 부속 토지로 보기 때문에 투기 가능성이 있다고 보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건물이 있는 토지는 제외시켰어요. 그럼 나대지만 대상이라는 얘기죠. 토지는. 계획입니다. 그래서 이 정도 이해만 해두시고요. 그러니까 이런 예외들이 워낙 많기 때문에 토지를 내기가 쉽지 않을 거다. 그래서 나는 그래서 문제를 낼 때요. 토지에 대하여 신고사항 모두 골라라. 이렇게 하면서 딱 조건 제시 한마디만 딱 해줍니다. 주어진 조건만 고려한다. 주어진 조건만 고려한다. 그럼 끝나는 거죠? 뭔 말인지 아시죠? 출제자도 그렇게 낼 수 있어요. 자, 그럼 이제 그 정도 이해만 해두시고요. 자, 그럼 이제 신고사항 다 살펴봤습니다. 그럼 이제 맨 마지막에 83쪽 맨 마지막에 이걸 한 번에 정리한 게 이거죠. 한 번에 정리한 게 주택의 매수자가 법인이었어요. 그럼 지역 관계, 금액에 관계없이 모두 자금 조달 계획 신고해야 되죠. 그다음에 이제 투기과열지구나 조정대상 지역에 소지한 주택이었다. 이거는 매수자가 법인이든 개인이든 관계없죠. 무조건 자금 조달 신고해야 돼요. 이때 이제 투기과열지구였거든요. 그럼 투기과열지구에 있는 주택이었다면 여기는 자금 조달의 증명 서류까지 내야 되죠. 자금 조달 계획과 자금 조달의 증명 서류는 차이를 두세요. 자금 조달 계획의 증명 서류입니다. 이것을 투기과열지구 주택을 매수했을 땐 내야 된다. 그래서 뭐 주식 팔아갖고 자금 조달했는지, 다른 부동산 팔아갖고 자금 조달했는지 이거 내라는 얘기죠. 그 얘기입니다. 다음 법인과 규제 지역이 아닌 지역입니다. 그래서 법인이 아닌 자, 규제 지역이 아닌데 실제 거래가 얼마 이상? 6억 이상이었다. 매수인 경우 신고해야 된다. 그럼 전국에 있는 토지입니다. 전국에 있는 주택입니다. 6억 이상이라면 무조건 들어와야 되죠. 자금 조달계획에 무조건 들어와야 돼요. 6억 이상이면. 다음 이제 토지는 수도권 등은 1억 이상, 지분 거래는 금액 무관이고요. 그 외 지역은 6억 이상 경우에 토지는 신고한다. 그다음에 매수자의 어느 경우든 국가 등이 포함되어 있으면 자금 조달에 신고하지 않는다. 여기까지 이해해 두시면 되겠고요. 그러면 주택과 토지만 규제 대상이네. 오피스텔 상가는 상관이 없어요. 자금 조달 계획을 내지 않습니다. 맞죠? 예, 이 정도 이해를 꼭 해두시고요. 자, 그러면 이제 신고 사항을 모두 다 봤습니다. 이제 넘어갑니다. 신고 방법이 나오고 있어요. 여기서부터는 잘 안 물어봐요, 솔직히. 여기까지가 제일 잘 물어보는 내용이었어요. 지금까지 한 내용이. 그럼 신고 방법은 일단은 전자문서 신고 방법과 반문 신고 방식이 있고요. 그 다음에 신고자는 당연히 신분증 제시해야 되죠. 신분증 내보여야 됩니다. 전자문서를 신고할 때는 공동인증서 있다고 그랬죠. 이걸 써야 된다고 그랬고요. 그 다음에 이제 중개거래인 경우 당사자는 신고 의무가 있다 없다? 아예 없다. 그러니까 당사자는요, 중개거래는 신고서에 서명 또는 날인 자체도 안 하더라. 자, 그 다음에 이제 부동산 거래계약 시스템을 통하여 계약했어요. 이게 부동산 전자계약 시스템이죠. 그래서 표현 알아두셔야 된다고 그랬어요. 이때는
계약이 체결된 때 부동산 거래계약 신고서를 제출한 것으로 본다. 잘 알고 있습니다. 자, 그럼 그 정도 이해해 두시고 이때 자금 조달 계획과 입주 이용 계획을 신고해야 되는 경우 두 가지만 포인트로 기억하면 돼요, 이거는. 그래서 이걸 디테일하게 물어볼 일 없으니까. 근데 이미 물어봤죠, 이거. 법인이 만약에 주택에 대해서 거래했어요. 그럼 법인 주택거래계약 신고서를 내줘야 되죠. 이거 내줘야 되고, 그 다음에 주택이나 토지에 대한 취득자금 조달 및 입주 이용 계획서가 있죠. 이거 여기에는 매수인이나 법인이 단독으로 서명 또는 날인이죠. 이걸 시험에서요, 매도인과 매수인이 공동으로 서명 및 날인 이렇게 낸 적이 있어요. 그럼 당연한 얘기인데 여기 취득자금 조달 및 입주 이용 계획서는 매수인 정확하게는 매수인이 단독으로 서명 또는 날인해 줘야 되죠. 이건 매도인하고 공동으로 할 일이 없지. 그래서 이렇게 하고 투기과열지구의 경우에는 자금 조달 증명 서류까지 첨부하라고 했습니다. 이거 그래서 이걸 같이 냅니다. 그래서 이제 이 점을 첫 번째 이해하시고 다음 숫자 기억하면 되죠. 그럼 이 서류를 매수인이나 법인은 신고하는 자에게 준다면 며칠 내줘야 돼요? 계약 체결로부터 25일 내 제공해야 되죠. 기억하고 있고 그러면 이거 안 준다면 별도로 제출할 수도 있죠. 며칠 내? 30일. 요걸 기억하면 돼요. 그러니까 이 서류들에 대해서는 숫자만 기억하세요. 신고하려는 자에게 준다면 며칠? 25일. 별도로 낸다면 30일. 그다음에 이 서류에는 공동으로 서명 또는 날인이죠. 공동으로 하는 거 아니라고 그랬죠? 그래서 단독으로 매수인이나 법인이 단독으로 서명 또는 날인이다. 감 잡았어요? 그 정도만 주의만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게. 자, 그 다음 이제 제출 대행이 나오고 있는데 이 제출 대행은 잘 안 물어보니까 가볍게 이해만 해주시면 되는데 방문 신고할 때 다른 사람은 시킬 수 있다는 얘기죠. 그럼 당사자를 대행하는 자입니다. 당사자를 대행하는 자는 이거 당사자의 서명 또는 날이 있는 위임장하고 당사자의 신분증 사본을 제출해야 되죠? 맞습니까? 제출 대행을 당사자를 방문 신고할 때 대행하는 자예요. 그럼 위임한 당사자의 서명 또는 날이 있는 위임장 법인은 법인인감 날인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신분증 사본을 제출해야죠. 당연히. 맞죠? 이거 내줘야 됩니다. 이렇게 되고요. 그러면 이때 일방이 쌍방 직거래했는데 일방이 신고를 거부했어요. 그럼 다른 일방이 단독 신고할 수 있다고 그랬죠. 그럼 신고 거부로 인하여 단독 신고하는 자 이거 다른 사람 시킬 수 있나요? 돼요, 안 돼요? 돼요. 제출 대응은 다 된다고 이해하세요. 그냥 국가 등이 단독으로 신고하든 일방이 신고를 거부하여 다른 일방이 단독 신고하든 이때는 무조건 제출 대응은 되는 겁니다. 단 일방의 신고 거부로 다른 일방이 단독 신고할 때는 전자문서를 할 수가 없다는 거지. 그 다음 제출 대행도 전자문서를 할 수가 없습니다. 이해되시죠? 그래서 여기에 써 있는 거예요. 이렇게 국가 등의 신고도 대행이 된다는 얘기고 단독 신고할 때도 대행이 된다는 얘기고 정정 신청, 변경 신고, 해제 신고 모두 대행 된다는 얘기죠? 이 얘기입니다. 참고하시고 이걸 착각하는 분이 가끔 있어서 그래요. 그 다음에 이제 전자문서 신고할 때는 제출 대행을 할 수 없다는 거. 이 정도만 이해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중개거래였어요. 중개거래의 경우는 소공사만이 개공을 대행할 수 있다고 기억하자고 그랬죠? 소공사만 대행할 수 있다. 그럼 보조원은 대행할 수 없다고 그냥 기억하자고 그랬어요. 나는 이견에 동조하지 않는다고 그랬죠. 어쨌든 좋아요. 그렇게 하자고 그랬고 이때 소공사는 자기 신분증 내보이고요. 개공에 서명 또는 날이 있는 위임장과 신분증 사본을 낸다 안 낸다? 안 낸다는 거. 이걸 주의하시고요. 이게 물론 전자문서로 할 때는 제출 대행을 할 수가 없다. 됐죠? 이 정도. 자, 그럼 제출 대행 그 정도만 이해하시고 넘어갑니다. 신고필증 발급. 그러면 신고 내용을 확인한 다음에 신고필증을 지첩시 발급하는 거죠. 지첩시 발급이다. 이 점을 주의하시고 이때 입주권 거래였거든요. 입주권 거래하게 되면 신고필증이 몇 장? 2장 나온다. 종전 부동산에 대한 신고필증 나오고 입주권에 대한 이게 신고필증 나온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2장이 나온다. 그렇게 되고 그러면 매수인이 신고필증을 받았거든요. 받으면 부동산 등기 특별처법에 의한 계약서의 검은을 받은 것으로 본다. 이거는 지금도 여전히 잘 묻고 있고 자, 그 다음에 그 신고 내용에 제출한 말 나와 있죠. 이게 외국인은 별도 관리 들어간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이거는 꼭 기억해 두셔야 됩니다. 이게. 그럼 외국인이 만약에 부동산 거래 신고 들어온 거예요. 그럼 외국인 신고 내용을 시도의사에게 보고해야 되죠. 그럼 자료를 제출해 주는데
그럼 외국인 신고가 자주 있는 게 아니니까 분기별로 가는 거예요. 그럼 외국인의 신고 내용을 신고관청에서는 분기가 끝난 날로부터 몇 월? 1개월입니다. 자주 있는 게 아니니까 분기마다 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쫙 모아가지고 시도지사에게 내주면 시도지사는 다시 1월이죠. 다시 1월에 누구한테? 국토부장한테 제출해 줍니다. 그래서 요거 숫자 꼭 기억해 두시고요. 다만 세종특별자치시장은 분기 끝난 날로부터 직접 국토부장원에 제출하는 거죠. 그래서 이자는 상급기관에 시도지사가 없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래서 이제 이 정도 이해를 꼭 해두시고요. 이게. 자, 그 다음에 이제 부동산 거래 계약 해제 등의 신고가 나옵니다. 그러면 신고한 계약이 해제가 되거나 무효가 되거나 취소가 됐습니다. 그러면 해제 등의 신고 해야 된다, 안 해야 된다? 안 해도 된다? 해야 된다. 해제 신고 해야 되죠? 반드시 해야 됩니다. 그래서 해제 신고를 해야 한다. 이거. 이때 두 번째 주의할 점. 30일에 그럼 해제 신고하는 거예요. 안 하면 500과 이렇게 되고요. 이때 해제 신고 의무는 당사자에게 있지 우리 개공한테는 해제 신고 의무가 없다. 여기는요. 국가 등이 일방이었잖아요. 그럼 국가 등이 신고한 계약이 해제가 됐다. 그럼 국가 등은 해제 신고를 할 수 있다라고 돼 있어요. 개공도 해제 신고를 할 수 있다. 의무가 있는 것은 아니다. 그럼 개공이 신고한 계약이 해제가 됐다. 그럼 개공은 그냥 해제 신고할 수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해제 신고할 수 있다. 그래서 의무가 있는 것은 아니다. 그 점을 꼭 주의하시고 요것만 주의하면 돼요. 그러면 해제 확인서를 지첩시 발급을 해주고요. 됐죠? 이 정도. 그럼 만약에 전자계약을 했는데 전자계약 시스템상으로 계약을 해지했다. 그러면 해제신고서를 제출한 것으로 본다 그랬죠? 해지 등이 이루어진 때 해제신고서를 제출한 것으로 본다. 여기까지. 자, 그러면 여기까지 이제 해제 등의 신고까지 다 봤습니다. 그러면 여기까지는 이해해 두시고, 그러니까 5번, 6번, 유약지 85쪽에 5번, 6번은 이해를 꼭 해 두셔야 됩니다. 그 다음 이제 7번은 신고 관련 금지행위인데, 이 금지행위는 주로 제재를 위주로 기억을 하는데, 개공이 부동산 거래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신고하도록 요구했다. 그럼 요구한 자는 과태료가 어떻게 돼요? 500과 자냐? 앉아요. 요구조장 방조 500과입니다. 그죠? 자, 두 번째. 부동산 거래 신고 대상 계약을 체결한 후에 신고 의무자가 아닌 자가 거짓된 내용으로 부동산 거래 신고했어요. 그럼 신고 의무자가 아닌 자가 거짓 신고할 일이 있다고 그랬죠. 그래서 이걸 잡기 위해서 신고 의무자가 아닌 자가 거짓 신고했다. 그럼 거짓으로 신고해버리면 이때는 과태료가 10% 이하, 5%에서 10% 올라갔죠? 예, 그래서 10% 이하의 과태료다. 그럼 신고 의무자든 아니든 거짓 신고는 10% 이하예요? 그럼 이렇게 되네. 갑을 간의 거래를 우리 개공이 소개했어요. 근데 갑이 그랬습니다. 우리가 조금 살해할 테니까 다운 계약서 써가지고 신고합시다. 라고 요구했어요. 그럼 요구한 자는 일단 500과죠. 500만 원 과태료고 이 요구를 개공이 받아들이면 안 되죠. 근데 받아들였어요. 그래갖고 이자가 거짓된 내용으로 신고해버렸어요. 그럼 개공은 10% 이하의 과태료예요. 맞습니까? 요구한 자는 500과고 거짓된 내용으로 신고한 개공은 10% 이하, 취득가액이 10% 이하의 과태료입니다. 됐죠? 이 정도 이해해 두시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그럼 여기서 참고. 그럼 취득가액의 10% 이하의 과태료 때린다고 그랬는데 그럼 실제 거래가가 예를 들어서 10억이었는데 이걸 8억에 신고해버린 거예요. 그럼 8억의 10%다, 10억의 10%다? 8억의 10%일 것 같아요? 10억의 10%일 것 같아요? 뭐가 합리적일 것 같아요? 취득가액의 의미가 실제 거래가일 것 같아요? 아니면 허위신고한 금액일 것 같아요? 그죠? 실제 거래가 같죠? 센스가 빨라. 그 정도 눈치가 있어야 돼요. 부동산 하려면 그 정도 눈치가 있어야 됩니다. (8억) 기준이에요. 8억 기준입니다. 참고하세요. 8억 기준입니다. 과태료 부과는
신고한 금액 기준이에요. 중요한 거 아니에요. 그냥 공부가 다 돼 있기 때문에 한번 이제 안 하는 것도 한번 뒤집어 보는 거예요, 그냥 이게. 자, 그러면 10%고요. 이거 조장방조 500과죠. 거짓 신고, 해제 신고, 조장방조 이거 500만 원 같은 거고. 자, 그다음에 이제 이거 가장계약 신고인데 표현 잘 봐두세요. 부동산 거래 신고 대상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함에도 불구하고 거짓으로 부동산 거래 신고하는 행위. 이걸 갖다가 앞으로 싹 빼먹고 말이에요. 거짓 신고라고 오해하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표현이 신고 대상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거래 신고했어요. 가장 계약 신고. 맞죠? 가장 계약 신고인데 이때는 3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 맞죠? 단 형벌이 부과된 경우는 제외. 맞죠? 이번에 개정한 내용이 추가됐는데 이거 부당한 이득을 취할 목적으로 부당한 재산상 이득 이런 이득을 취할 목적으로 신고 대상 계약이 체결되지 아니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부동산 거래 신고를 해버렸어요. 이런 목적으로. 그러면 이때는 가장 계약 신고 3년에 3천짜리 나가는 거죠? 3다에 3천이니까 부당한 이득을 취할 목적이 있어야 돼요. 이런 목적으로다가 이 행위를 하면 이때는 3-3입니다. 근데 나는 참 웃긴 게 이건 당연히 이런 목적이 있는 거 아니에요? 그죠? 아니, 그러면 예를 들어서 신고 대상 계약을 체결하지 않았어요. 시세가 10억인데 13억으로 끌어올려야 되겠다. 13억이 신고했다는 얘기죠? 계약이 없었는데 이 신고한 거 아니에요? 이건 당연히 끌어올리려고 그런 목적이 있었던 거 아니에요? 어쨌든 좋습니다. 자, 그 다음 이제 해제가 안 됐어요. 해제가 안 됐음에도 불구하고 해제 신고한 거예요. 그러면 해제된 게 되지 않았음에도 해제 신고했다. 이것도 아니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맞죠? 그러면 해제 신고했다. 그럼 가장 해제 신고를 얘기하는데 이것도 3천만 원과 들어죠. 이렇게 되고요. 단 역시 이것도 형벌을 부과받은 경우는 과태료 면제하죠. 됐습니까? 여기까지 이렇게 이제 이해를 해 두시면 되겠고요. 금지 행위는 제재를 위주로 기억해 주세요. 자, 그럼 넘어가십니다. 넘어가서 이제 신고 내용의 검증과 조사가 나오고 있죠. 신고 내용 검증 조사가 나오는데 요거는 그냥 좀 쉬었다 할까요? 왜 쉬기 싫어요? 쉬기 싫으면 계속 하고